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매년 설날이 되면 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230년 전 조선 땅에는 새해가 축복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95년 음력 1월 1일 새벽 한양성 박 판잣집에서 한 가족이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새해 아침 그들은 떡국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얼어 죽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795년 음력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입니다. 한양 성곽 밖 숭례문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 살려. 김서방 내가 다 죽었어. 새벽 추위를 뚫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7살 남짓한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얼어붙어 있었고 아이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쌀 한 톨 없었습니다. 아궁이에는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땔감도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겨울 추위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그날 밤, 이들은 불 한 번 지피지 못하고 얼어 죽은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새해인데? 새해 아침인데?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양 성 밖에서만 5가구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시신들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축복을 빌어야 할 아침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김서방이라 불렸던 남자, 그의 본명은 김득춘이었습니다. 경기도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46살이었습니다. 아내 박씨는 41살, 아들 복동이는 7살이었습니다. 김득춘은 양반도 아니고 상놈도 아닌 그저 평범한 양인이었습니다. 조선의 백성 대부분이 그랬듯이 농사를 지어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이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면 가족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94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해 여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7월 내내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노르물이 바닥을 드러냈고 벼는 말라갔습니다. 8월이 되어서야 비가 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었지만 수확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년 같으면 쌀 20가마는 거둬들였을 텐데 그 해는 겨우 5가마였습니다. 그나마도 지주에게 절반을 주고 나니 손에 쥐어진 것은 2가마 반뿐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1년을 버티나? 김득춘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은 3가지 큰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첫째는 전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바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군포, 군역 대신 배나 무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결작, 토지 1결당 쌀 2마를 더 내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수확이 없어도 세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더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김득춘은 겨우 거둔 곡식 중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가족이 먹을 식량은 한 가마도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창덕궁안은 어땠을까요? 정조 임금은 새해 첫날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목욕제계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벽 5시 임금은 사직단으로 향했습니다.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궁궐 주방에서는 수백 명의 궁녀들이 밤을 새워 새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 만두, 전유어, 각종 나물과 과일들이 상 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된 쌀만 해도 100가마가 넘었습니다. 한 가구가 1년을 먹을 수 있는 양이 궁궐에서는 단 하루 아침 식사로 소비되었습니다. 김득춘 가족이 얼어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 궁궐에서는 화려한 새해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새해 아침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새해 첫날 복을 빌어야 할 아침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들은 새해조차 맞이하지 못하고 죽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230년 전으로 돌아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94년 음력 1월 1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김득춘 가족은 살아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김득춘은 경기도 광주 지역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소장농이었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노비도 아닌 그저 평범한 양인 신분이었습니다. 15살 때부터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20살에 이웃 마을 박씨성을 가진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박씨 부인도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지만 부지런하고 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35살이 되던 해 늦둥이 아들 복동이를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해 애태우다가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김득춘 부부는 아들 이름을 복동이라 지었습니다. 복을 가져다 준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놈이 자라서 글이라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김득춘은 아들을 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글 한자 배우지 못했지만 아들만큼은 서당에라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양반이 되지는 못해도 최소한 글은 깨우쳐서 아전이라도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1794년 설날 아침 김득춘 가족은 소박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올해는 농사가 잘 되어서 복동이 서당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소. 김득춘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복동이가 글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살 복동이는 떡국을 맛있게 먹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김득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세배를 다녔습니다. 동네 연장자들에게 절을 하고 덕담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농사 잘 지어서 부자 되게나 건강하게 잘 지내시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새해였습니다. 김득춘이 소작을 짓던 땅은 한 양반가의 소유였습니다. 지주는 한양에 살았고 이 땅을 관리하는 마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매년 추수 후에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평년 같으면 20가마를 수확해서 10가마는 지주에게, 10가마는 자기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10가마 중에서 세금으로 3가마 정도를 내고 나면 7가마가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1년을 근근히 버텼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보리쌀과 조를 섞어서 먹고 김장김치와 된장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명절에는 떡도 해먹고 가끔은 막걸리도 한 사발 마셨습니다. 올해도 잘 버텨보세. 김득춘은 매년 봄이 되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의 1년은 이런 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음력 1월 설날을 쇠고 정월 대보름까지 잠깐 쉬었습니다. 2월부터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3월에는 모내기 준비를 했습니다. 4월 한식 때는 조상 산소에 성묘를 갔습니다. 5월 단오가 되면 모내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논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6월과 7월은 김매기를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8월 추석이 되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핵곡식으로 송편을 빚어 먹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9월과 10월은 추수였습니다. 온 식구가 총동원되어 별을 베고 타작을 했습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11월에는 추수한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지주에게 절반을 주고 세금을 내고 남은 것으로 1년을 버텼습니다. 12월 동지가 되면 팥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섣달금음에는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조선 백성들의 1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돌아갔습니다. 흉년만 들지 않으면 굶지는 않았습니다. 김득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94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해 봄 모내기는 잘 되었습니다. 씨앗도 잘 자랐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농사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7월이 되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곧 올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월 내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의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벼가 말라갔습니다.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주소서. 김득춘은 매일 아침 하늘에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메말랐습니다. 8월이 되어서야 비가 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벼는 이미 절반 이상 말라 죽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어 보니 평년의 4분의 1밖에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어쩐다. 김득추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20가마를 수확해야 할 논에서 겨우 5가마를 거뒀습니다. 그나마도 지주에게 절반을 줘야 했습니다. 지주는 흉년이든 풍년이든 상관없이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흉년이라고 바치는 것을 줄여달라고. 마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다른 땅 찾아가게. 땅 주인이 얼마나 많은데. 김득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장농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지주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5가마 중 절반인 2가마 반을 지주에게 바쳤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2가마 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전세입니다. 토지에서 나는 곡식을 바치는 것입니다. 영조 때 영정법이 시행되면서 토지 1결당 쌀 4마를 내도록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대동미까지 합치면 1결당 약 16마를 내야 했습니다. 둘째, 군포입니다.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군역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군대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무명이나 배를 바쳤습니다. 영조 때 균역법으로 1년에 무명 1필로 줄었지만 그것도 가난한 백성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셋째, 결작입니다. 균역법으로 줄어든 군포의 보충분을 메우기 위해 토지 1결당 쌀 2마를 더 징수했습니다. 이 3가지 세금 외에도 각종 잡세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동부담금, 관아의 운영비, 지방 수령들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돈 등등. 이름도 모를 온갖 세금이 백성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김득춘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가 경작하던 땅은 약 5마지기 1결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평년에 쌀 20가마를 수확했습니다. 지주에게 10가마를 주고 세금으로 전세 4말, 대동미 12말, 결작 2말 합쳐서 18말, 약 2가마를 냈습니다. 그리고 군포로 무명 1필을 바쳤는데 이것을 쌀로 환산하면 약 반가마 정도였습니다. 결국 평년에는 20가마 중 12가마 반을 지주와 나라에 바치고 7가마 반을 자기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1794년은 흉년이었습니다. 수확은 5가마 뿐이었습니다. 지주에게 2가마 반을 주고 나니 2가마 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그대로였습니다. 흉년이라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관아의 아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확이 없는데 어떻게?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정해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를 맞습니다.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내시오. 김득추는 절망했습니다. 세금을 내려면 2가마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것은 2가마 반뿐이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반가마만 남습니다. 반가마로는 1년은커녕 2달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빚을 내야겠소. 김득추는 마을의 부자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곡식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빌려주지 못할 것도 없지. 양반은 턱을 괴며 말했습니다. 대신 내년 추수 때 2배로 갚아야 하네. 지금 1가마 반을 빌리면 내년에 3가마를 갚는 거야. 이자가 100%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득추는 1가마 반을 빌렸습니다. 그것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1가마로 겨울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1794년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1가마의 쌀로 세 식구가 1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루 3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물에 쌀을 많이 풀어 죽처럼 끓여 먹었습니다. 배고파요, 아버지. 복동이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봄이 되면 나물도 뜯어 먹을 수 있단다. 김득추는 아들을 달랬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밥그릇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미는 배가 안 고프니 내가 먹어라.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자 쌀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김득추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캤습니다. 솔잎을 뜯어다가 죽을 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흉년이 드니 모두가 굶주렸습니다. 서로 돕고 싶어도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양에 가면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절박해진 김득춘은 가족을 이끌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12월 중순, 김득춘 가족은 한양 성 밖에 도착했습니다. 숭례문 근처 판잣집 골목에 빈칸을 하나 얻었습니다. 월세는 없었지만 추위를 막기도 힘든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라도 일자리를 구하면 김득춘은 매일 거리로 나갔습니다. 짐을 나르는 일, 길을 파는 일, 무엇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일감은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바느질품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모두가 궁핍해지니 바느질을 맡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12월 말 김득춘 가족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쌀 한 톨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땔감도 없어서 추위에 떨었습니다. 복동아,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뭐라도 구해올게. 김득춘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무엇이든 구걸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사람들도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자기 배도 못 채우는데 남을 도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새해인데? 김득춘은 절망했습니다. 새해에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먹여야 하는데 쌀 한 톨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득춘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창덕궁 근처로 갔습니다. 궁궐 뒷문 근처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혹시 버린 음식이라도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쌀뜨물이 버려진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라도 얻어가려고 했습니다. 저기 뭐하는 놈이냐? 궁궐 수비를 써던 군사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잡아라. 김득춘은 뛰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굶주린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놈이 궁궐 것을 훔치려 했구나. 군사들이 달려들어 김득춘을 때렸습니다. 매가 등과 다리에 쏟아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김득춘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깨어났을 때는 궁궐 담장 밖이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김득춘은 기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리 한쪽 구석에서 쓰러졌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창덕궁 안은 어땠을까요? 섣달 금음 궁궐은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정조 임금은 1752년에 태어나 1776년에 즉위했습니다. 1794년 당시 43세였습니다.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로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겪었지만 개혁군주로서 조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을 진흥시켰고 수원화성을 건설하여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시내통공으로 상업을 발전시켰고 서울과 노비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라도 모든 백성의 삶을 일일이 알 수는 없었습니다. 섣달 금음 정조는 승정원에서 신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각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니 흉년이 들었다고 하오. 정조가 말했습니다. 예, 전하. 특히 제주도와 황해도 지역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좌의정 최재공이 대답했습니다. 환곡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하라. 정조가 명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하들이 절을 했습니다. 환곡은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이자를 붙여받는 제도였습니다. 흉년에는 이것을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곡이 실제로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탐관 오리들이 빼돌렸습니다. 아전들이 횡령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이것을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명령을 내렸고 보고서에는 환곡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조는 백성들이 구제받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양 성 밖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섣달 금음밤 궁궐 주방에서는 수백 명의 궁녀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새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드실 음식, 데비전의 음식, 왕세자의 음식, 각 궁전의 음식, 신하들에게 내릴 음식까지
수천 명분의 음식을 하루 만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떡국을 끓이기 위해 쌀 10가마를 솥에 부었습니다. 떡을 빚기 위해 방앗간에서는 쌀을 찍었습니다. 만두를 빚기 위해 밀가루를 반죽했습니다. 전유어를 만들기 위해 갖가지 생선과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대구, 민어, 조기, 낙지, 문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온갖 식재료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일도 수북이 쌓였습니다. 배, 사과, 대추, 빰, 감, 곶감, 유자, 석류. 온갖 과일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한 상에 차려지는 음식의 가짓수만 해도 50가지가 넘었습니다. 조심해라. 임금님께 올릴 음식인데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다. 상궁이 소리쳤습니다. 궁녀들은 떨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밤새 일하던 궁녀들 중에는 쓰러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2년, 정신 차려. 일을 끝내야지. 쓰러진 궁녀를 때렸습니다. 일어서게 했습니다. 계속 일하게 했습니다. 궁녀들도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화려한 음식을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차가운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궁녀들은 나았습니다. 최소한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성 밖에서는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 3시 정조는 일어났습니다. 목욕제계를 했습니다. 깨끗한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골룡포와 익성관을 착용했습니다. 새벽 4시 정조는 침전을 나섰습니다. 먼저 대비전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게 새해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비마마 새해 복 많이 받으소서. 정조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도 건강하고 나라도 태평하기를 빕니다. 해경궁이 덕담을 했습니다. 이어서 종묘로 향했습니다. 조상들의 신위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 제1대 태조대왕, 제2대 정종대왕, 정조는 역대 임금들의 신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모두 108번의 절을 했습니다. 새벽 5시 사직단으로 향했습니다. 나라의 평안과 풍년을 비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충문을 읽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신령이시여, 우리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어 풍년을 내려주소서. 정조는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새벽 6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해 할애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하, 새해 성수무강 하옵시고 만수무강 하옵소서. 수백 명의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했습니다. 경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정조가 답례했습니다. 할애식이 끝나자 아침 수라상이 들어왔습니다. 떡국, 만두, 전유어, 각종 나물과 과일, 상 위에 가득 차려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정조는 떡국 한 그릇을 들었습니다. 올해도 백성들이 모두 이런 떡국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정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 밖에서는 떡국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임금이 좋은 정책을 펴도 중간에서 탐관 오리들이 가로막았습니다. 환곡을 풀라고 명령해도 실제로는 횡령당했습니다. 세금을 줄이라고 해도 지방에서는 오히려 더 거뒀습니다. 정조는 한양 성 안에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 밖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1794년 12월 31일 밤 김득추는 거리 구석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판잣집에서 박씨 부인과 복동이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미, 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복동이가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떡국 재료라도 구해 오시면. 박씨 부인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김득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멀리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신각 타종이었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새해가 되었구나.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이는 배고픔에 울먹였습니다. 어미,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오시면.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방 안은 얼어붙을 듯 추웠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뗄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껴안고 떨었습니다. 복동아, 춥지? 네, 어미가 안아줄게. 따뜻할 거야. 팍씨 부인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복동이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복동아, 정신 차려. 팍씨 부인이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팍씨 부인은 아들을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동이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복동아, 우리 아들, 제발. 팍씨 부인은 울부짖었습니다. 새벽 4시쯤 복동이는 숨을 거뒀습니다. 7살, 평생 배불리 먹어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한 번도 서당에 가보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새해 떡국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마저 이루지 못하고 죽은 아이였습니다. 팍씨 부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미가 미안하다. 떡국 한 그릇 해주지 못해서. 눈물이 얼어붙었습니다. 뺨에 흰서리가 앉았습니다. 팍씨 부인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득추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리 구석에서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쯤 박씨 부인의 의식도 흐려졌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먹지 못했습니다.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복동이가 먼저 갔어요. 박씨 부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곧 갈게요. 눈이 감겼습니다.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새벽 6시쯤 박씨 부인도 숨을 거뒀습니다. 죽은 아들을 꼭 껴안은 채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같은 시각 창덕궁에서는 정조가 사직단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화려한 새해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성 안과 성 밖,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새해 아침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떡국과 만두가 넘쳐났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해를 축하하는 종소리가 울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죽음의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1795년 음력 1월 1일 새해 아침 7시쯤입니다. 한양 성 밖 판잣집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 김서방네가 다 죽었어. 이웃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득춘 가족의 집 문을 열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은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게. 새해 아침인데? 사람들은 울먹였습니다. 그날 아침 한양 성 밖에서 발견된 시신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판잣집 골목 곳곳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17명이었습니다. 대부분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한양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양의 포도청에서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 밖에서 또 사람들이 죽었다고? 포도대장이 물었습니다. 예, 대감. 이번에는 17명입니다. 아전이 보고했습니다. 요즘 계속 그러는구나. 어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인가? 대부분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온 유민들입니다. 그렇군. 기록만 해두고 시신은 처리하도록 해라. 예, 대감. 그게 끝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죽음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특히 흉년이 든 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포도청에서는 그저 숫자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 밖에서 아사자 17명 발견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김득춘, 박씨 부인, 복동이, 이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성 밖 공동묘지에 아무렇게나 묻혔습니다. 무덤도 없었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후손도 없었습니다. 그저 땅에 묻혀 잊혀졌습니다.
한편 창덕궁에서는 화려한 새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아침 수라를 들었습니다. 떡국, 만두, 갖가지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들면 좋으련만. 정조는 중얼거리며 떡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새해 하례를 올렸습니다. 전하, 만수무강 하옵소서. 경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궁궐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성 밖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습니다. 며칠 후 한양 도성 밖의 상황을 조사하던 한성부 관리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전하, 요즘 성 밖에 유민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옵니다. 유민들이라니? 예, 각 지방에서 흉년을 피해 한양으로 온 백성들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떠돌고 있어옵니다. 그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가? 환곡을 풀어서 죽을 끓여 나눠주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그리하도록 하라. 정조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관청에서 환곡을 꺼내고 죽을 끓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서 관리들이 빼돌렸습니다. 환곡 100가마를 꺼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50가마만 꺼냈습니다. 나머지는 관리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죽을 끓여 나눠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물에 쌀을 조금만 풀어서 밍밍한 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양이 적어서 한 사람당 작은 사발 하나씩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로 어떻게 배를 채우나?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구호는 한양 성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성 밖 판잣집 사람들은 아예 구호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도 좀 주십시오. 성 밖 사람들이 애원했습니다. 너희는 한양 주민이 아니잖아. 고향으로 돌아가. 관리들이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고향도 흉년이었습니다. 돌아가봤자 굶어 죽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1795년 1월과 2월 2달 동안 한양성 밖에서만 200명 넘게 굶어 죽었습니다. 포도청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을묘년 1795년 1월 성 밖에서 아사자 87명, 2월 성 밖에서 아사자 115명, 숫자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삶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김득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흉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 전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1795년 2월 제주도에서 올라온 보고가 있습니다. 제주 삼읍에서 흉년으로 아사한 백성이 5천여 명에 이릅니다. 1년 전인 1794년 제주도 인구는 6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1795년에는 4만 7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1만 5천 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대부분 굶어 죽었습니다.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해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조선 전역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수만 명이 굶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해에도 떡국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새해 복을 빌기는커녕 새해 아침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조선시대 백성들의 진짜 새해였습니다. 1795년 2월 정조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전하, 각 지방에서 흉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좌의정 체제공이 아래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제주도에서만 5천여 명이 굶어 죽었고 황해도와 강원도에서도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짐이 백성의 아버지인데 백성들이 굶어 죽게 하다니. 정조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의 재정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나라의 곳간에 쌀이 부족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백성을 구제할 만큼의 곡식이 없었습니다. 환곡을 더 풀 수 있는가? 전하, 환곡도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에게서 곡식을 거두어드리면 어떤가? 전하, 그것은 어렵습니다. 양반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신하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조는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양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양반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명목상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었지만
실제로는 소장농들이 부담했습니다. 양반들은 군포도 내지 않았습니다. 군역은 양인들만 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세금의 부담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조는 이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균역법을 만들어 군포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부족분을 결작으로 메웠습니다. 결작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었으므로 양반들도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갖은 방법을 써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토지대장에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자기 땅을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은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숨겨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양전을 실시해서 은결을 찾아내야 했지만 양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 수령들이 양반들과 결탁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주었습니다. 결국 세금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정조는 탄식했습니다. 어찌하면 백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정조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서울과 노비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규장각 검소관으로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같은 서울 출신 학자들을 등용했습니다. 신해통공을 실시하여 상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공사는 일시적인 일자리였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다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서울과 노비 등용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신해통공도 일부 상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농민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 세금 부담의 불공평, 탐관 오리의 횡포, 이것들은 여전했습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양반 중심의 사회 구조를 바꾸려면 혁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은 기존 체제 안에서 개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씩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1795년 3월 정조는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지방에 명하여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하라. 의창의 곡식을 풀고 부자들에게 권유하여 곡식을 내놓게 하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창의 곡식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부자들은 곡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부 선한 부자들은 곡식을 기부했습니다. 제주도의 김만덕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제주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정조는 김만덕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훌륭하도다. 그대의 뜻을 기리겠노라. 정조는 김만덕을 한양으로 불러서 포상했습니다. 김만덕이 원하던 금강산 유람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김만덕 같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굶어 죽었습니다. 정조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짐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 와도 이 시스템 안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24년 후인 18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세의 나이였습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 조선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1862년 진주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봉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진압되었습니다. 조선은 계속 썩어갔습니다. 1910년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2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설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떡국을 끓여 먹습니다. 가족들과 모여 세배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230년 전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설날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날에도 굶어야 했던 사람들, 새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떡국 한 그릇이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화려한 궁중의례, 신하들의 상소, 왕의 정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서 아사자 발견이라는 한 줄 기록뿐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5천여 명 아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권력자의 기록입니다. 왕과 양반들의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김득춘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농사지으며 살았지만 흉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 팍씨 부인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아들에게 밥을 먹이려 했던 어머니,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안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려 했던 어머니, 복동이 같은 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글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 떡국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죽은 아이,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95년의 비극은 한 해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670년대 경신대기근, 수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810년대 기사대기근, 또다시 수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870년대 대기근,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굶주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연재해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가뭄과 홍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스템이었습니다. 토지의 대부분을 양반들이 소유했습니다. 백성들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지었습니다.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세금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양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중간에서 착취했습니다. 황곡을 빼돌렸습니다. 세금을 더 거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백성들을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조 같은 훌륭한 임금도 이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바꾸려면 기득권층의 이익을 건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은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좋은 지도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불공평한 시스템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조선은 혁명을 피했지만 대신 멸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왕이 없고 양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전히 불평등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금을 회피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세금을 성실히 냅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230년 전 설날에 굶어 죽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짐합시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겠다고. 모든 사람이 최소한 굶지 않고 최소한 새해 떡국 한 그릇은 먹을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내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입니다. 230년 전 이름 없이 죽어간 백성들. 그들은 이것을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처럼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모두가 떡국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바람을 이루었습니다. 적어도 굶지는 않습니다. 새해에 떡국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새해에도 밥을 굶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의 진짜 새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역사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